옛날 옛적 영조 말년 충청도 한산 고을에는 음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흉년이 몇 해째 이어지고 한양에서는 영모 사건이 꼬리를 물듯 일어나던 때였지요. 번듯하던 양반 가문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집안 식구들은 유배되거나 옥에 갇히기 일쑤였습니다. 한산 고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말을 아꼈고 밤이면 집집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갔지요. 바람조차 의심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그 음산한 기운 속에서 한 가문이 무너지고 있었으니 바로 대대로 충청도에서 이름을 날리던 윤가였습니다. 윤가의 가장 윤정익은 억울한 영모 누명을 쓰고 북쪽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두 아들 역시 옥에 갇혔고 집안 재산은 대부분 관가에 몰수되었지요. 그렇게 번듯하던 윤가에는 홀어머니와 막내딸 윤설만이 남았습니다. 윤설은 20살이 채 되지 않은 교수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맑은 눈빛을 지녔고 흰 매화처럼 단정하고 조심스러운 성정이었지요. 하지만 그 단정함 속에는 쉽게 꺾이지 않는 고집과 강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윤설은 어머니를 모시고 기와가 떨어지는 낡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가에서 윤가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던 중 마지막 항목에 기묘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재산이라 할 것도 없는 머슴 하나만이 윤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설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설이 고개를 들자 대문 앞에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지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유난히 맑고 깊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자세는 반듯했고 말투는 침착했습니다. 누구시오? 윤설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강훈이라 하오. 윤가의 머슴으로 배정받았소. 강훈은 관가의 문서를 내보였습니다. 분명 윤가 상속 목록에 적힌 그 머슴이었습니다. 윤설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머슴이라면 이미 알고 있어야 했는데 강훈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오셨소? 먼 곳에서 왔소. 강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설은 의심스러웠지만 관가의 문서가 분명했기에 강훈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나치게 침착하고 비범한 기운을 풍기는 사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훈은 윤가의 사랑채에 머물렀습니다. 강훈이 온 뒤 윤가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낡아 무너질 듯하던 담장이 어느새 말끔히 수리되었고 깨진 기와장도 새 것으로 바뀌었지요. 강훈은 말없이 집안의 구석구석을 고쳤습니다. 윤설은 여전히 바느질과 집안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훈은 낮에는 묵묵히 일했으나 밤이 되면 홀연히 사라졌다가 새벽녘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가의 기이한 사내가 드나든다더라. 저 사내 사람이 맞는 게야? 밤중에 산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데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무당 초아대비가 윤설을 찾아왔습니다. 애기씨 조심하시게나. 너의 집 뒤편 고목은 썩어 들어가고 있어. 뿌리에 감춰진 것이 있다네. 초아대비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강훈이 머무는 사랑채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산에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야. 초아대비의 말에 윤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초아대비가 다녀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윤설은 평소처럼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목이 말라 물 한 사발을 떠서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지요. 애기씨 안 돼. 강훈이 어디선가 나타나 윤설의 손에서 사발을 쳐냈습니다. 물이 쏟아지며 마루 위에 흩어졌지요. 무슨 짓이오? 윤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강훈은 마루에 흩어진 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쓴약 냄새가 나오. 이건 독이오. 윤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훈은 물독으로 달려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물 위로 희미한 흰색 가루가 떠다니고 있었지요. 강훈은 주저없이 물독을 뒤엎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윤설은 공포에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애기씨를 노리는 자가 있어. 강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누군가 여전히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윤설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훈을 불렀습니다. 강훈,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소? 누가 우리 집을 노리는지 조용히 알아봐 줄 수 있겠소? 강훈은 잠시 윤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날 밤 강훈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틀 뒤 새벽 한산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군수대 하인 하나가 죽어 누운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지요. 하인은 죽기 직전 헛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윤설 애기씨를 조심해야 해. 그리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설은 이 소식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죽은 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훈은 그날 저녁에야 돌아왔습니다. 옷에는 흙과 핏자국이 묻어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소? 윤설이 물었으나 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오. 그날 밤 윤설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검은 짐승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사람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기묘한 빛을 띠고 있었지요. 윤설은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윤설은 옷을 여미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말이지요. 숲속 깊은 곳, 달빛이 비치는 공터에 강훈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 보던 강훈이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 강훈의 눈은 짐승처럼 빛났고 온몸에서는 푸른빛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듯 보였으나 적은 보이지 않았지요. 강훈, 윤설이 소리쳤습니다. 강훈이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운이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사내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애기씨, 어찌 여기까지? 강훈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신은 대체 뭐요? 윤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초아대비가 나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저 사내는 사람의 껍질을 뒤집어 쓴 팔자야. 윤설 애기씨, 조심하게나. 강훈은 초아대비를 바라보더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애기씨를 지키기 위해 온 존재일 뿐이요. 사흘 뒤 윤가의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한산 군수의 서자 박연욱이었습니다. 박연욱은 28살의 건장한 사내로 비록 서자였으나 군수의 권세를 등에 업고 한산 고을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인물이었지요. 윤설 애기씨, 오래간만이요. 박연욱은 윤설을 보자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윤설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이 집, 이제 애기씨 혼자서는 지키기 어렵지 않소? 내가 합당한 값을 치르고 사드리려 하오. 이 집은 팔 생각이 없소. 윤설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박연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애기씨,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구려. 권세 없는 규수가 이런 집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오? 그때 강훈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애기씨께서 팔지 않으신다 했소. 강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박연욱은 강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내 놈이 누군데 감히 나서는가? 머슴 주제에. 머슴이라도 주인을 지키는 것이 도리요. 강훈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연욱은 분한 듯 이를 갈며 돌아섰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고. 애기씨, 후회하게 될 거요. 박연욱이 떠난 뒤 윤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력 없는 규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훈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윤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강훈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달빛을 따라 산길을 오르자 멀리서 군수댁 창고가 보였습니다. 강훈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윤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창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기도 하고 사람의 신음 같기도 한 소리였지요. 잠시 뒤 강훈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옷에는 또다시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설은 강훈이 떠난 뒤 조심스럽게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창고 마룻바닥에는 기이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짐승의 발자국과 사람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짐승이 사람으로 변하거나 사람이 짐승으로 변한 듯한 흔적이었지요. 윤설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훈이 저 흔적의 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단순한 머슴이 아님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윤설은 경계와 신뢰 사이에서 깊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훈이 흔적을 지우려는 듯 윤설을 말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기씨, 아직 때가 아니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며칠 뒤 강훈이 부상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어깨에 깊은 칼자국이 나 있었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윤설은 놀라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괜찮소? 금방 아물 것이오. 강훈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상처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윤설은 강훈을 사랑채로 데려가 옷을 벗게 했습니다. 상처를 닦아내며 약을 바르는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훈의 몸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높은 체온이었지요. 당신의 몸은 왜 이리 뜨거운 거요? 윤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타고난 체질이요. 상처를 감싸며 윤설의 손이 강훈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강훈도 윤설도 모두 말이지요. 애기 씨, 네, 고맙소. 그날 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설이 떨고 있자 강훈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윤설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감기 들겠소. 당신은 춥지 않소? 나는 괜찮소.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박연욱이었지요. 박연욱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윤설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한산 고을에 또다시 소문이 돌았습니다. 윤가가 영모로 몰렸던 이유가 담긴 비밀 장부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박연욱은 이 소문을 듣고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 장부를 손에 넣으면 윤설도 자신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연욱은 사병들을 이끌고 한밤중에 윤가를 급습했습니다. 애기 씨, 장부를 내놓으시오. 무슨 장부 말이오? 나는 모르는 일이오. 윤설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장부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박연욱의 사병들이 집안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뒤엎고 마룻바닥을 드러내고 벽을 두드리며 빈 곳을 찾았지요. 윤설은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 장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부를 숨겨뒀다면 분명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곳일 것이라 생각했지요. 윤설은 뒷산의 폐가로 향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자주 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박연욱의 사병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기 씨, 결국 오셨구려. 윤설은 포위당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강훈이 나타났습니다. 애기 씨에게서 손을 떼시오. 강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내 놈이 뭔데 감히. 사병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훈이 사병들을 단숨에 제압했던 것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처럼 빠르고 힘은 괴력에 가까웠지요. 사병들은 모두 쓰러지고 박연욱만이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윤설은 멍하니 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정체를 숨길 수 없을 만큼의 힘이었습니다. 폐가의 사병들을 물리친 뒤 강훈은 윤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애기 씨, 다치지는 않았소? 괜찮소, 고맙소. 윤설은 여전히 강훈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강훈은 폐가 마룻바닥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파보시오. 아마 애기 씨가 찾는 것이 있을 것이오. 어찌 아는 거요? 냄새로 알 수 있어. 오래된 종이와 먹의 냄새가 나오. 윤설은 떨리는 손으로 마룻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 아래 흙을 파내자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지요. 상자를 열자 두꺼운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윤가의 거래 내역과 함께 여러 대신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설이 장부를 넘기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윤가의 수호령, 강려. 막내 윤설을 부탁하노라. 윤설은 고개를 들어 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이 강려인가요?
강우는 아니 강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수호령이라는 건 무슨 뜻이오? 강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애기씨, 나는 사람이 아니오. 윤가 대대로 모셔온 수호령이요. 애기씨의 아버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애기씨를 지키라 명하셨소. 윤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의문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토록 강했던 거군요. 애기 씨를 지키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오. 강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윤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호령이라는 존재가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과 함께 지낸다는 사실이 무서웠지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왜 강녀를 남겼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윤설은 장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글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녀는 윤가를 이끌 존재이니 서라, 그를 믿어라. 그리고 두려워 말고 내 스스로 강해져라. 윤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설은 강녀를 불렀습니다. 강녀, 나를 도와주시오. 군수 가문의 죄를 밝히고 우리 윤가의 누명을 벗기고 싶소. 당신의 힘이 필요하오. 강녀는 윤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소. 애기 씨를 따르겠소.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분석하고 박연욱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지요. 윤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바로 세울 주체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장부를 밤새 분석하던 윤설과 강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윤설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부에는 윤가가 억울하게 역모로 몰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군수가 아닌 박연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부에 따르면 박연욱은 5년 전 윤설의 아버지에게 혼인을 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서자라는 신분 때문이었지요. 박연욱은 그때부터 원한을 품고 윤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군수마저 모르게 증거를 조작하고 대신들을 매수하고 결국 윤가를 역모로 몰았던 것이지요. 강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연욱의 목적은 그게 다가 아니오. 박연욱은 애기 씨의 생년팔자를 탐내고 있어. 애기 씨의 사주가 매우 귀한 팔자라는 걸 무당을 통해 알았던 것이오. 애기 씨와 혼인하면 박연욱은 애기 씨의 귀한 운을 가져갈 수 있다고 믿고 있어. 그래서 윤가를 무너뜨리고 애기 씨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설의 아버지는 결국 딸을 지키려다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윤설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연욱은 윤설이 장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초조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박연욱은 한밤중에 윤가를 급습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병이 아닌 흑의를 입은 자객들을 보냈지요. 강녀는 윤설을 지키려 했지만 자객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애기씨, 도망치시오. 강녀. 윤설이 도망치려는 순간 자객 하나가 윤설의 등 뒤에서 습격했습니다. 윤설은 머리를 강타당하고 의식을 잃었지요. 애기씨. 강녀가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객들은 윤서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강녀는 자객들을 뒤쫓으려 했으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수호령의 기운이 약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편 윤설은 박연욱의 저택 깊숙한 곳에 갇혔습니다. 눈을 뜬 윤설은 자신이 홀레복을 입혀진 채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깨어났구려, 애기씨. 박연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짓이오? 당장 풀어주시오. 애기씨, 이제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될 것이오. 오늘 밤 혼례를 치르고 당신의 귀한 운을 내가 가지게 될 것이오. 박연욱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주 때문에 도구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지요. 그때 초아대비가 박연욱의 저택 근처에서 강녀를 발견했습니다. 일어나게, 수호령. 운명은 스스로 뒤집는 자의 것이야. 초아대비의 말에 강녀의 눈이 번뜩 떠졌습니다. 강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초아대비가 말했습니다. 수호령의 힘은 주인의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지. 윤설 애기씨가 위험에 처하니 너의 힘도 약해진 것이야. 내 본능을 깨워야 해. 수호령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강녀는 망설였습니다. 수호령의 본능을 완전히 깨우면 윤설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인간의 모습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었지요. 그렇게 되면 애기씨 곁에 오래 머물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애기씨를 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나네. 강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애기씨를 지키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겠소. 강녀는 눈을 감고 깊이 호흡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푸른 기운이 폭발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거대한 짐승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강녀는 박연욱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속도는 바람보다 빨랐고 그의 울부짖음은 산을 흔들었습니다. 박연욱의 저택에서는 강제 혼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애기씨, 잔을 드시오. 박연욱이 윤설에게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택의 대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푸른 빛을 뿜으며 거대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강녀. 윤설이 외쳤습니다. 박연욱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최종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녀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푸른 털을 가진 거대한 짐승이었습니다. 호랑이와 늑대의 중간 같은 형상이었지만 어떤 짐승과도 달랐지요. 눈에서는 푸른 불꽃이 타올랐고 온몸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박연욱은 미리 준비해둔 무당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저 짐승을 봉인하라. 빨리. 무당 셋이 나타나 주문을 외우며 부적을 던졌습니다. 부적들이 강녀의 몸을 감싸며 움직임을 제한하려 했지요. 강녀는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내질렀습니다. 강녀. 윤설이 외쳤습니다. 강녀는 온 힘을 다해 부적의 속박을 뚫어냈습니다. 부적들이 불타며 사라졌고 무당들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요. 누구시오? 박연욱은 칼을 들고 직접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수호령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강녀는 박연욱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이제 끝이오.
강녀의 발톱이 박연욱의 목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녀 멈추시오. 윤설이 외쳤습니다. 그를 죽이지 마시오. 그는 법으로 벌을 받아야 하오. 강녀는 윤설의 말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연욱을 내던졌지요. 박연욱은 기절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윤설은 자신의 결박을 풀고 강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녀, 고맙소. 하지만 강녀의 몸에서 빛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기씨, 나는 이제 강녀의 거대한 형상이 흐려지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모습도 수호령의 모습도 아닌 희미한 기운만이 남았지요. 강녀, 강녀. 윤설이 절규하며 강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애기씨, 부디 행복하시오. 강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사라졌습니다. 윤설은 무너져 내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빛만이 차갑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한산 고을은 큰 소동으로 들끓었습니다. 박연욱의 죄상이 모두 밝혀졌던 것입니다. 윤설이 가져온 장부에는 박연욱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가를 영모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일, 대신들을 매수한 일, 그리고 여러 무고한 사람들을 해친 일까지 말이지요.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군수 역시 박연욱의 행적을 뒤늦게 알고 경악했습니다. 윤가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유배 갔던 윤설의 아버지와 오라비들도 곧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윤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윤설은 매일 뒷산의 고목 아래에 앉아 강녀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초아대비가 찾아왔습니다. 애기씨, 슬퍼하지 마시게. 수호령은 죽지 않네. 다만 형상을 잃고 근원으로 돌아갔을 뿐이지. 저 나무뿌리 깊은 곳에 강녀는 여전히 있다네. 그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글쎄, 운명이 허락한다면 말이지. 애기씨와 강녀의 인연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었네. 윤가의 수호령과 막내 애기씨의 사주가 서로를 지탱하기 위한 운명이었지. 하지만 끝은 두 사람의 결정에 달린 것이야. 윤설은 고목에 손을 대었습니다. 나무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강녀의 체온처럼 말이지요. 기다릴게요, 강녀.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2달 뒤 윤가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아버지 윤정익이 돌아왔고 두 오라비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설아. 아버지는 윤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잘 버텼어요. 그래, 내가 모든 것을 지켜냈구나. 아비가 자랑스럽다. 한편 박연욱은 모든 죄상이 밝혀져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군수는 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벼슬을 내놓았지요. 윤가는 다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가에 사과하며 다가왔고 백성들은 다시 윤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설은 여전히 뒷산의 고목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윤설은 고목 아래에서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뿌리 옆에 매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계절이 아닌데도 말이지요. 윤설은 매화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윤설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윤설은 스스로 길을 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집안을 이끌고 백성들을 돌보고 아버지를 보필하는 당당한 여인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강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윤가는 완전히 재건되었고 윤설은 가문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혼처가 들어왔지만 윤설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윤설은 여느 때처럼 뒷산의 고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지요. 고목 주변에 매화꽃이 만발해 있었던 것입니다. 온 산을 뒤덮을 만큼 아름답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윤설은 매화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머슴으로 내 곁에 온 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구나. 처음엔 두려웠어요. 당신이 사람이 아니라는 게, 수호령이라는 게 말이에요. 바람이 매화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지켜주었어요. 목숨을 걸고 말이에요. 나는 당신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어요. 윤설은 고목에 손을 대었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때 귓가에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기씨. 윤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나는 늘 그리 뿌리 아래에서 지켜보오. 윤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알아요, 강녀. 당신이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걸. 매화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윤설의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윤설은 꽃잎을 소중히 감싸쥐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언젠가 당신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날 날을. 그날 이후로 윤설은 더욱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윤가의 막내 애기 씨는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인물이다. 머슴 하나만 상속받았지만 그것으로 집안을 지켜냈다. 하지만 윤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운명이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 손잡는 자가 완성하는 것임을 말이지요. 봄이 올 때마다 매화는 피어났고 윤설은 그 아래에서 강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늘 그곳을 맴돌았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윤설과 강녀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